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42.3% 절반 날렸거든요. 그런데 소형 원전 연구개발 예산 얼마 늘린지 얼마 늘렸습니까? 소형 원전 연구개발 예산을 759% 늘렸어요. 원전 카르텔의 일부인 거죠,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어우, 온전 카르텔의 일부야. 네. 카르텔은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본인도 좀 본인 목을 날리실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김만배 녹취록 관련 압수수색입니다. 방송사 전격 압수수색. 이제는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나. 라는 주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기자 출신, 유일한 기자 출신이신데 김만배 녹취록 보도 사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세요. 뉴스타파와 JTBC 등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주제의 기사 중에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줬거든요. 네.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에 있을 때 수사를 좀 무마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네.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팩트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었던 검사가 약간 호의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정황인데 여기서 주어를 뺀 거죠. 언론 보도에서. 네. 주어를 빼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봐주기 수사를 한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네네. 사실 언론 윤리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그렇네요. 예. 오보고 잘못됐다고 뉴스타파, JTBC 모두 사과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정부가 압수수색으로 보도국을 터는 거는 옳으냐? 이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관련해서는 약간 민주당도 민감하지만 TV조선 압수수색 때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게 왜냐하면 보도국 내부에는 관련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민감한 정치인에게 흘러가면 안 되는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포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맞는데 여기를 압수수색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아마 그랬어요. MBC 관련돼서 이 보도 자료를 좀 트집잡아서 압수수색을 했던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상당한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MB맨의 귀환처럼 MB식 정치 드자비, 언론 드자비가 또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 압수수색 우리 장혜영 장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동관의 화려한 부활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 TF 만들었잖아요. 가짜뉴스 근절 TF 만들었고 이제 언론 탄압을 하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까지 이제 가겠다고 하는 그림이 쫙 있는데 이 그림을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하고 그 푸닥거리의 재료로 이 김만배 녹취를 집어든 것이고 김만배 녹취만 가지고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전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편파 보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 쓴 언론사까지 이걸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대선 직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보니까 그 뉴스가 터졌는데 어떻게 안 다룰 수가 있어요. 언론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사들은 그걸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룬 것을 가지고 언론사 자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카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김만배 뉴스타파 녹취록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이 본질은 이동관의 언론 장악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결국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총선 앞두고 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 이 이념투쟁 기조에 맞춰서 언론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음 타겟이야 라고 하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했던 우리 장혜영 장관의 말 중에서 저는 언론 길들이기 정도로 표현을 생각했는데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만큼 언론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다. 언론을 어떻게든 장악하기 위한 줄 세우기 위한 이 정부의 확실한 의도가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압수수색 이후에는 어떻게 좀 정부가 수사를 이어갈 것 같으세요? 이제는 명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방송사 아예 허가를 취소하는 수준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딜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 말을 명확하게 정말 엎드려 뻗쳐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이 아니라 정부 홍보처로 니들이 역할을 한다면 살려는 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예. 윤석열 검찰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포갑적으로 언론과 야당을 다루고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예. 문제는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빌미들을 언론과 야당이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만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뭐 그 전당대회 돈봉투도 민주당 자체 내부적으로 뭔가 정화 의식을 하거나 뭔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검찰한테 칼을 쥐어주는 그렇죠. 일은 비밀을 아니었거든요. 못하게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검찰이 칼을 쥐고 칼춤을 추는데 예. 무력한 거예요. 예.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안 하고 그런 뭐 주어를 숨긴 보도를 한다 이런 식의 보도 행태에는 사실 문제가 있죠. 아, 당연히 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의 이런 틈을 검찰이 윤리적으로 짚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윤리적인 사람이 더욱 강한 사람이 되는 네. 세상이 된 거예요. 네, 네, 이 정치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검찰의 뭐 탄압이나 이런 거에 더욱더 뭐 하기 위해서는 좀 막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언론에도 정치에도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언론은 판을 깔아주고 검찰은 칼춤을 추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총선에 언론사들 길들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보다 좀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옥폴 시민들의 생각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거의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JTBC와 뉴스타파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대가 44%, 네. 찬성은 43%, 보류가 11%에 달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와 보수가 완벽히 나뉩니다. 진보는 거의 다 반대, 보수는 거의 다 찬성, 중도는 찬성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에요. 네. 그 유념하셔야 될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 중도부터 보수까지가 거의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죠. 그 안 타준 사람이 타줬다는 식으로 나가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진보에서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압수수색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죠. 이 발언 좋네. 용산 전체주의 정부다. 공산 전체주의 아닙니다. 용산 전체주의. 좋다. 네. 그리고 나라가 압수수색만 하는 나라가 됐네. 너무 압수수색만 하죠. 예. 네. 왜냐하면 언론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있을 텐데 압수수색. 그렇죠. 예. 건강한 야당과 건강한 정치권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압수수색만 하죠. 이런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중도 진보에서는 절대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는 나라. 뭐 오보면 언론중재위도 있고 재판도 있고 법적 조치가 많은데 압수수색이냐. 예. 이거는 교통사고 냈다고 육군이 탱크 몰고 우리 집 포격하는 수준이다. 표현 너무 잘해. 굉장히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예, 이게 예.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는 이거 자체는 잘못이 없다. 여론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못하면 그것은 문제다. 네. 언론사가 잘못했으니까 수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채널 A 치고 들어갈 때 온갖 조작해서 다 들어가더만 뭐 이런 식으로 채널 A 오. 압수수색 뭐 비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그러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채널 A 압수수색 들어가는 얘기 예. 가지고 뭐 너네도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야 가리지 여기 않고 있습니다. 했다 이거죠. 문재인 때 TV조선 압수수색하러 경찰에 쳐들어갔는데 알바냐라는 보수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예. 좀 불리하게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좀 여야 모두가 이런 부분은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정말 정권이 바뀌면 왜들 그렇게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지 전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대한민국 정치가 털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말기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언론인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 악의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이제 그런 법안을 추진하다가 예, 이제 예. 다행히 끝까지 추진이 되지는 못했지만 못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는 또 그걸 비판했었던 네, 네. 국민의힘 쪽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언론을 또 장악하는 법안을 예. 내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예. 정말 누가 뭐
먹어 묻은 개가 그러니까요. 먹어 예, 묻은 예. 개 나무란다는 이제 속담도 있듯이 음. 이제는 정말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그렇죠. 않나. 그게 또 우리 정치를 진일보시키는 그럼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거라고 자유의 봐요. 핵심이죠. 맞습니다. 예, 자유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 제발 좀 네. 언론의 자유부터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장혜영 의원의 전공 분야죠. 내년도 우리 국가의 예산을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안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도 안 괜찮아요. 어떻게. 아니 근데 정치계에 너무 충격적인 이슈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정작 맞아요. 민생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론사를 못 다루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도 너무 어려운 경기에 사람들 서민들 어려워하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시금석은 예산 안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준선이 되는 정부 예산. 자, 장혜영 장관께서 한번 총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후장관으로서 네.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예산을 명명을 하자면 네. 날리면 예산이다. 날리면 네. 오. 날리면 예산? 또 이게 네.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예, 예. 약간 미래를 날리고 약자를 날리면 예산이다. 미래와 약자를 날린 예산이다. 오, 네, 귀에 쏙 들어오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 일단 그 예산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지금까지 흥미롭게 듣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네. 채널을 돌리세요. 어려워. 하지만 이 예산 문제를 들을 때의 마음가짐은 네. 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낸 피 같은 세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 돈을 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네. 조금은 예산 문제가 귀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고 그렇네요. 날리면 예산 진짜 기막히다 이거. 맞아요. 그 진짜 윤석열 네.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모든 보수 정부들의 네.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예.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정부는 돈 쓰지 마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수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조이고 예. 네. 그래서 적자가 아니라 늘 좀 남거나 비슷하게 균형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조인데 네. 되게 중요한 특징은 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적자 예산입니다. 적자 예산이네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첫 해에 예. 너무 많은 부자 감세를 했어요. 네. 5년 동안 100조를 깎아주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쪽에서는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예. 시작부터 마이너스다라고 아. 하는 문제가 있고 적자가 되면 당연히 어디선가 이 주머니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다 날릴 수밖에 알려야죠. 없습니다. 날리면 예산. 그래서 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한다라고 할 때 네. 중요한 거 예. 기술, 그렇죠. 과학 이런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맞아요. AI 그런데 시대에. 과학 R&D 예산을 예. 연구 개발을 5조를 그냥 시원하게 날렸어요. 와. 네, 전년에 대비하면 16%를 날린 거거든요. 아니, 이제까지는 R&D 예산을 줄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역대 정부 엄청나네요. 중에서. 왜냐하면 예. 과학은 우리가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미래를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많이 하죠. Calm down, calm down. 그렇죠. 이제 기술이나 네. 과학의 기초 연구를 기업이 이제 뒷받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모든 연구들은 다 국가가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네. 지원을 해왔는데 이 예산을 시원하게 날려버렸어요. 와. 모든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다 적으로 돌렸죠. 정말 이거 뭐 과학기술 카르텔인가요? 이거? 과학기술 카르텔이라고 실제로 공격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공격하고 와.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연구자들이 예. 이 배신감, 과학 강국 만들겠다며 하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육 예산. 교육 교육이요? 예산은 네, 이걸 7조를 날렸어요. 와. 아마 신정현 예. 이제 장관님인가요? 아니, 저는 여기 총통입니다. 총통. 네, 총통님께서 도의원을 하셨으니까 예. 잘 아실 텐데 예. 이게 초, 중, 등 예산이 예. 이제 여기서 나가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예. 이렇게 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전년 대비 1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예. 많이 줄었네요.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애들 많이 안 태어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전히 정말 과밀학급 문제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교육의 현장이 너무나 시급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요새 또 교권 문제가 있기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선생님들 문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맞아요. 예. 앞에서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는 교육을 정말 시원하게 날려버린 이런 예산이고 마지막으로는 네. 기후 대응이 없어요. 기후 대응. 사실 기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를 써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네. 보통 GDP의 2.5%를 쓰라고 네. 해요. 네. 그럼 대한민국 GDP 2,000조쯤 되거든요. 야, 2,000조의 2.5%면 50조 정도를 매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예.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10조밖에 쓰고 아. 있지 않아요. 야. 게다가 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이제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이 기본 계획 상에서도 1년에 평균으로 향후 5년 동안 18조밖에 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사실상 기후 대응 포기하겠다. 포기한 거죠. 기후 대응마저도 시원하게 예. 날려버리는 네. 야. 이런 예산이다. 걱정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거 지금 귀에 되게 잘 들어왔어요. 맞아요. 모든 애기들이. 예, 예. 와. 저 들으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떠오르는 제 경기도 의원 당시의 경험들이 떠올라서 먼저는 그거예요.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우선순위는 기후위기 관련된 예산은 제일 1번으로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딱 떠올랐고 두 번째는 교육 예산인데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 예산이 아이들은 줄어든다고 하지만 교육의 질은 또 똑같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것을 높이기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에게 지원해줘야 될 예산들은 점점 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많아요.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최근 몇 년 사이인데 이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학교에서는.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기를 수도 없고 전문가를 키워서 학교에 보내려면 인건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부터 빼야 된다고 합니다. 가령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모습들이 학교 현장에서 드러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도 난리가 나는데 이걸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듣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독일이 완전히 이제 그 석유 석탄 발전에서 완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전도 다 문 닫고 100% 이제 네. 독일이 탈원전을 했죠. 탈원전까지 했는데 이게 이런 이제 세계 추세랑 다르게 보니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42.3% 절반 날렸거든요. 그런데 소형 원전 연구개발 예산 얼마 늘린지 얼마 늘렸습니까? 소형 원전 연구개발 예산을 759% 늘렸어요. 그러니까 원전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 야, 말이네요. 예, 원자력 관련 예산을 굉장히 큰 폭으로 늘리면서 예, 예. 반대로 이제 기후 문제를 좀 막기 위한 이런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깎아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전 카르텔의 일부인 거죠,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어우, 원전 카르텔의 일부야. 네. 카르텔은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본인도 그러니까요. 좀 본인 목을 날리실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요? 또 어떤 건 예산은 좀 좋은 예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건 그래도 좀 괜찮은 예산이 있다. 세 가지만 꼽는다면 세 가지까지는 할 수 없고요. 세 개도 안 된대.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게 행정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정부라고 하더라도 법정으로 정해져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복지의 영역에서는 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 안에서 또 우리 인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마이너스여서 이미 마이너스. 총선 앞두고 생색을 내고 싶어도 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다 날리고 근데 그나마 법정으로 해야 되는 거를 한 부분은 정말로 칭찬을 해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하기로 한 걸 했으니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내년도 기준 증위소득 을 이제 역대에서 가장 높은 인상 폭이기는 했죠. 6% 정도를 올렸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는 이제 월소득 183만 원 이하의 소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생보에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기준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게 엮여 있는 다른 복지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었던 가구들이 좀 포함될 수 있는 폭이 늘어나기는 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약자 복지를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약자 복지를 깎은 게 너무 많거든요. 많죠. 네. 예.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예. 됐죠. 이 중증 장애인 음. 동료 지원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료 지원가 네, 사업.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제 당연히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예. 해서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지 않니?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를 같이 찾아보자.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해주는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걸 예, 만들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금액도 정말 작아요. 23억 원밖에 안 돼요. 예, 조가 예. 아닙니다. 국가 예산으로 23억 원 정말 그냥 물방울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187명의 장애인들이 이 동료 지원가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업을 날려버렸어요. 와. 빵원. 아예? 아예 사업을 없애버렸어요. 진짜 충격이다. 그 성과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날리면서 약자 복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는 얘기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렇네요. 앞으로의 이 예산 국면에 있어서 정말 야당이 목숨 걸고 싸워야 지켜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황당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설립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우리나라 살기 좋게 해서 좀 인구 뭐 줄어드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은 0원이 됐어요. 맞아요. 그것도 날린 거예요? 네. 빵 예. 진짜 많아요. 빵빵. 지금 댓글에 바람소리님이 지금 날리면 예산 아주 지금 적확한 표현이라고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싶은데, 울고 싶네요. 아니 예산을 보면 그 행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 기조 정책 기조가 다 담겨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처럼 이민청의 얘기도 말과 진짜로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좌회전하겠다 그러면서 우회전 깜빡이 켜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당사자인 시민들, 국민들은 엄청 당황스럽고 괴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봤고 이제는 예산안을 가지고서 예산 소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의를 하는 것이 보통은 마지막에 나오는 예산안이 되기도 하죠. 이제 예산 소위는 어떻게 좀 구성될 걸로 좀 전망하세요? 이제 예산 소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산에 부수 법안들이 있는 그런 예. 예산이 있고 이미 이제 그 예산에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예. 우리는 예산 법률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예, 그런 예. 두 가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삭감된 예산들을 살려내는 거. 살려내는 네, 것. 살려야 한다. 네. 날려버린 예산을 다시 살리는 이게 예산 소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예. 100조 정도 되는 부자 감세를 했었던 것들을 예.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런 이제 증세 문제, 감세 철회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예. 감세 조치의 철회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삭감된 예산들을 증액시켜내는 거.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펼쳐질 예산 국면에서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그 국회는 또 지방의회랑은 좀 다르게 예산에 대한 증액 권한도 없어요. 없나요, 국회도? 네, 국회도 똑같구나. 없고, 네, 그렇죠. 예. 이제 국회 약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예. 수도 있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헌법을 보면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정부에 있어요. 있고. 그리고 국회에는 심의권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국회는 감액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가 동의가 필요한 필요하다. 구조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네요. 어떤 정부도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이건 살려야 돼라고 예, 대다수가 예. 얘기를 하면 물론 예. 85%가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예. 싸우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의원들이 나서서 예. 살려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감세를 철회하는 것도 또 증액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의 최종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싸우는 국회의원들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좀 되어주셔서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더 듣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기후에너지부 장관이시니까 네. 최근에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리비아에 대홍수. 엄청난 홍수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기후 위기에 의해서 벌어지는 끔찍한 재난들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먼 미래 일이 아니라 당장 올해, 당장 내년에 벌어질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예산 책정을 한다면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난 하겠다. 네, 뭐 정해져 있죠. 사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기후위기 예산은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감축 예산, 온실가스 줄여야 되니까 감축 예산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 예산이에요. 기후가 이미 변했잖아요. 예, 예. 이미 네. 변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한국에서도 리비아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에 폭염 너무나 힘들었고 폭우 와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많았어요.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변해버린 기후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두 가지 축의 예산을 설정을 해야 예. 되고 가장 시급한 건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환. 아까 우리 안기 부장님께서 식견이 정말 넓으세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 전환 예산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석탄 발전소 짓고 있고 LNG 늘리고 이러고 있는데 원전에 예. 투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재생에너지에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네. 에너지들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미 변화된 기후 재난의 희생자는 늘 가장 우리 사회 밑바닥 맞아요. 계층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예산을 너무 정말 확보를 해야 되고 네. GDP의 2.5% 예. 50조. 주세요. 이야, 50조. 50조. 네, 50조는 써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500조 쓰고 있어요. 아, 인플레이션 천조국. 감축법, 네. 천조국.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50조를 기후 감축과 네. 적응해 써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난은 약자들에게 더욱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기후 위기의 문제도 에너지 전환의 실패에 대한 문제도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도 결국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망을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 윤석열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따단 시즌2에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밸런스 게임입니다. 근데 아까 그 밸런스는 벨붕이었어. 너무 어려웠어. 밸런스 벨붕입니다. 자, 근데 또 오늘 지금부터 나올 것도요. 생각보다 상당히 벨붕이에요. 그래서 쉬운 게 없다라는 거 좀 네. 말씀드리면서 자, 밸런스 게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난 이거야라고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진중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야의 지도자 모두가 혹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18일째 또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역사를 뒤틀어버리는 뉴라이트의 사관을 가지고서 국민들의 마음을 또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혜영 장관에게 묻고 싶은 밸런스 게임. 자, 이재명의 단식과 윤석열의 친일 이 둘 중에 당장 그만둬라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누굽니까? 오호. 어렵네요. 네, 정말 어렵다. 하지만 어렵어요. 그래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단식 그만두시라. 네.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그만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할 것 같고 예. 그건 그냥 계속 싸워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단식은 저는 이제 위험한 수위에 왔다고 생각해요. 사경을 오간다는 그렇죠. 말 그럼요. 나오네요. 너무 예. 지금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서서 이제는 그 의지는 잘 알겠으니까 단식 예. 그만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싸울 일이 있으면 국회에서 같이 싸우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친일은 그냥 뭐 계속 하실 거고 계속 할 우리가 또 거니까.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면 되니까 네. 이재명 대표님 단식 그만하십시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후에 싸우는 문제 함께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또 장혜영 의원께서 해주신 겁니다. 예, 이거 방송을 혹여나 주변의 분들 보신다면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안입니다. 모르고 결제했다라고 하는 두 분이 계세요.
죄송하게도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소환되는 또 질문이기도 하네요. 와우. 이거 말할 때마다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북 송금은 부지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또 하나 최상병 조사 이첩을 대충 보고 결제했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종섭 이 두 사람 누가 더 무책임한 겁니까? 이거는 고승혁 기자님 들어보죠. 안기 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둘 다 무책임한데 누가 더 무책임하지?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참 저는 그래도 대장동 비리를 밝힌 기자로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겠습니다. 더 나쁘다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황상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겠죠. 쌍방울이 그냥 북한에 돈을 줬을 리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지? 그 수사 단장님도 말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늦게 들었던 몰랐던 뭐 오락가락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다. 근데 이제 모르쇠 하고 발뺌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식 중이신데도 이렇게 말을 하네요. 물론 너무해요. 안기 부장님. 어떻게 나 인성 어떻게? 너무 아니요, 저 이종석 장관이 훨씬 잘못한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저기 바람 소리님이랑 다른 분도 이재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인간적인 어떤 마음과 또 정치를 또 바라보고 분석하는 마음은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를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장혜영 의원 한번 답해 주세요. 철면피 김태우냐, 낙하산 진겨훈이냐, 강서구민은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하지만 강서구민은 정의당 권수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왜 정의당은 안 넣은 겁니까? 여기 지금 여기 선택지 정의당이 없네요. 자, 근데 어떻게 김태우 구청장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이 선거인데 여기에서 다시 김태우를 뽑는 강서구민들께서 좀 많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꽃 뭐죠? 꽃이미께서 무소속. 꼬디미님이 무소속이 될 거라고. 어쨌든 두 당은 아니다라고 좀 꼬디미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장혜영 의원은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정의당의 권수정. 제가 한번 홍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래에 정부 김민수님이 장혜영은 권수정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권수정님. 정리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권수정님. 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여도 야도 다 싫다라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밸런스 게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해야 돼요. 무조건 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다 싫다라는 국민 40%나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내년 총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주역을 두 분께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주역은 정의당이다, 아니다, 새로운 신당이다. 자, 10초 안에 말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신당. 둘 다 신당이야. 어머, 신당.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의당에 계신 분이 신당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자, 그럼 먼저 우리 장혜영 장관 먼저 말씀하시죠. 이것도 약간 반칙인 것 같지만 정의당이 신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빠져나가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게 능구렁이 아니에요. 같은 국회의원들. 정말, 국회의원들이란. 정의당에서 지금 재창당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하도 국가의 재난이 많아가지고 이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재창당의 방향성 자체가 신당이다라고 하는 당적인 결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아닌 새로운 신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의당 신당 만드는 작업에서 혹시 이름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이름 몇 개 약간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기후 장관이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이제 녹색의 가치가 중요하다, 기후위기가 중요하다, 그걸 이제 당의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해서 기후 정의당, 혹은 녹색 정의당,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떠세요? 녹색 정의당 하는 순간 녹색당 들고 일어날 것 같고 기후 정의당 정도 하면은 기후에 방점을 찍은 정의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정의당이 갖고 있던 넓은 대중 스펙트럼이 좀 좁아질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회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기 부장님. 사람들이
그 약간 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선거 때마다 예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잘 되고 할 때 보면 기존 이제 정치권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 무너진 상황에서 그래요. 신당으로 많이 기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지만 예.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최근에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잘 수습하고 조금 제 세 번째 느낌에 좀 더 다른 플랫폼이 있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기 되게 어렵네 이거. 되게 힘들게 말하네. 네. 지금 되게 재미난 게 한 분이 신정의당이라고 신정의당. 신정의당. 가시죠, 신정의당. 예, 제가 신정까지는 같으니까 신정의당. 탈당을 해서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될 고민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두 분. 지금 31번 질문은 혹시 본인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31번. 예. 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예.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될 것 같은데 사람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답해 주세요. 나 부담돼 이제. 우리 지역구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나왔다. 장혜영과 신정현이 같이 나왔다. 당신의 선택은 잠깐. 나당. 여기서 본인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저요? 예. 저는 저는 댓글 보고 좀 눈팅하려고 잘하세요. 하는데 5초 안에 5, 4, 저는 3, 2, 1. 저는 장혜영 의원. 진짜 속마음 다 나왔어. 저는 마포구 주민입니다. 아. 제 마포 주민입니다. 어차피 신정현이 못 나오세요. 못 나온다고 나옵니다. 가정한 거 아닙니까? 바람소리님은 신정현님을 꼽았습니다. 바람소리님 누구야? 밥 사드릴게요. 많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매표는 안 되고 복 정도 주시는 알겠습니다. 걸로. 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또 칭찬을 좀 해주셔요. 네, 마포구 주민으로서. 네, 마포구 주민으로서 이제 그 마포구에 이제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신데 마뜩잖아요. 아실 겁니다. 예. 정 의원이랑 노모 의원.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장영 칭찬 바뀌었습니다. 좀 해달라고. 네. 장영 칭찬. 네, 그니까요. 일단 장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황해. 마음에 없는 소리. 일단 장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젊은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가 일단 좋고 너무 좋죠. 그리고 예. 말씀을 하실 때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칭찬이에요. 합리적인 얘기한다는 거는 약간 인사치레가 아니라 이 국회에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앞뒤가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흔할 것 같죠? 국회 되게 소중한 자원이에요. 얼마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공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1 더하기 1이 100이 아니라 2 아닙니까?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근데 혹시 사전 선거 운동 이런 거 없죠? 예, 온라인으로 하는 건 괜찮죠? 네. 저도 한마디 하면 네. 여러분 장혜영 의원의 막 꼬리표처럼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뭐 강한 이미지 혹은 뭐 너무 강한 뭐 여성주의 운동가 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난 장혜영 의원처럼 이렇게 포용성이 넓은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덕담을. 진심이에요. 그래서 난 그 꼬리표로 달려있는 그게 너무 속상한 게 다른 생각들을 누구보다 포용하면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부담 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너무 면에서 아름답다. 자기 생각도 분명하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진짜 국회에 몇 안 되는 좋은 정치인이다. 저는 마포구민들에게 그런 정치인 하나쯤은 있어 봐야 되지 않는가. 진영에서 쏠리지 않고 오직 구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오롯이 품을 수 있는 좋은 정치인으로 당연 키워달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청년내가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사전 선거운동 걸리면 잘라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준비된 밸런스 게임 마무리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장혜영 기후에너지부 장관님? 그 밸런스 게임이 확실히 어렵네요. 그렇죠. 네, 어려운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고민하게 만들 때 또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기도 하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 기자님도 한 말씀.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친유인촌파를 선택하신 이럴 수가 친 김행파 왜 그러세요? 그럼 난 신신호지파야? 신신파?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을 기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근데 기후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전기획부의 가장 요새 중요한 화두 기후 아닙니까? 기후죠. 기후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기후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서 장혜영 의원님 행보 열심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 시간 80분
30분간 방송을 했는데 진짜 뭐 20-30분 지난 것처럼 짧게 느껴졌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즌2 신정연의 청년 내각은 매주 일요일 날 여러분 찾아뵐 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유일무이한 그리고 일주일 빠른 적확한 언론 뉴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